자, 이번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별거 없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딱 두 개 볼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동아시아사에서 우리가 가장 각국사를 자세하게 배우고 또 어떤 그러니까 중국이었잖아. 중국이 송나라일 때, 중국이 원나라일 때, 또는 중국이 당나라일 때 이걸 기준으로 갔다면 그러한 어떤 당나라 때부터 시작됐던 어떤 그 동아시아 전통의 조공책봉 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왕조만 변했던 당나라 중심, 송나라는 호구니까 명나라 중심, 청나라 중심의 어떤 그런 조공책봉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그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적 침략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동아시아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 위기의 시작은 아무래도 타이완이었어. 우리가 류큐도 마찬가지고 이 타이완 침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 타이완이라는 동네를 어쨌든 그 일본 입장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식민지로 바뀌기 이전에 한번 찔러본 거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거의 그냥 외구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지. 타이완에 외놈들이 계속 쳐들어와? 그럼 그냥 거기 있는 주민들 내륙으로 이동시켜. 이 정도로밖에. 그러니까 일본이 찔렀던 거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답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피하는 모습만을 보여준 거지. 일본은 이를 통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어. 확실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진행했던 게 뭐냐면 아예 사스마번이 옛날에 쳐들어가가지고 양소개교했던 그거 말고 아예 류큐를 뭘로 병합시켜버려. 오키나와로 아예 병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탈이라는 거는 중국 중심이야. 중국 중심. 그리고 서양 세력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가 들어와서 청푸전쟁을 통해서 베트남을 이탈을 시켜. 베트남을 이탈을 시키고, 그 이후에 청일전쟁 과정에서 조선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대만이 완벽하게 이탈을 하게 되지, 타이완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됐던 러시아가 러일 전쟁을 통해서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완벽히 동아시아는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오늘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 자, 청일전쟁의 원인은 누차 얘기하지만 재물포 조약이야. 텐진 조약은 서로 간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좀 더 멀리 간 거지. 갑신정변 때 맺어줬던 그 재물포 조약 때문에 결국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물론 재물포 조약 없었어도 이 새끼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들어왔을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그 쪽발이 새끼들 일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청일전쟁은 이런 부분에 시작이 됐어. 물론 이제 원인이야 당연히 그 병신 같은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운동 하나 진압을 못한다고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게 문제가 되겠지만, 자,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이나 청국인과 일본 사이,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조선 또는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것이 그 원인이야. 자, 그렇다면 청일전쟁의 과정부터 볼게. 완전한 복습이다 얘들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했고, 정부는 병신 새끼들이 청나라에 진압을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청군은 순진하게 분명 우리는 텐진 조약을 맺었었으니까 일본군에게 우리 간다 하고 통보를 한 거야. 일본군은 아싸 하고 조선에 동시 파병했는데 조약의 근거, 그러니까 파병의 근거는 재물포 조약에 두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군은 아산만, 지금 현재 안산 약간 남쪽이야. 일본군은 인천 상륙했어. 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목적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야.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청군의 상륙 지점이 훨씬 가깝고 좋아. 그런데 일본은 처음부터 경복궁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자, 동학농민군이랑 정부는 깜짝 놀라. 아니, 청군만 오는 건 그렇다 치고 일본 새끼들은 왜 오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투화약을 맺고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지만 일본군은 조카라마이싱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는 자주국이라는 걸 강조시켜. 그냥 우리라 하면 조선이.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누구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야? 청군의 간섭에서 벗어나라는 거잖아. 그리고 누차 얘기하는 건데 이 새끼들은 태평양 전쟁까지요 제대로 된 선전포고를 하고 때린 적이 없어요. 하여튼 비겁의 1번이야. 풍도 앞바다에서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해. 청군은 기습적으로. 그리고 이제 평양 전투라든지 황해해전. 황해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북양함대가 완전히 박살나는 해전인데 뭐 북양함대 대가리는 정여창이라는 사람인데 뭐 만에 하나 혹시 뭐 이렇게 사료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기억해두면 좋긴 좋아. 기억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너무나 암기 과목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자,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 당시에만 해도 청군이 훨씬 유리하다는 그러한 계획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청군을 일본군이 이길 수 있었냐면 실제 청군이 청일전쟁에서 투입했던 어떠한 양무운동을 통한 육군과 해군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장의 개인적 사병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용장은 사실 조선이 날아가든 말든 입장은 사실 큰 문제가 없잖아. 국가 전체로서 피해를 보는 거지 본인이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조선을 지키겠다고 본인이 힘들여 키운 해군과 육군을 날리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발언권이나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가 되게 돼. 그래서 사실 청일전쟁 때 육군 장군에게도 또 해군 장군에게도 최대한 병력을 보존시켜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이 내려가져 있었어. 이제 정신 상태부터가 틀린 거야. 일본은 본인들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뭐 사무라이 정신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기려고 전쟁을 했던 반면에 반대로 청나라군은 어떻게든 이렇게 좀 최대한 덜 다치면서 이렇게 빼려는 그런 정신적인 차이가 아마 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진짜 이 북양함대가 처발리고 나면서 청군은 도저히 이제 일본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여기서는 그냥 완벽하게 청군이 발린 겁니다. 러일 전쟁과는 상황이 달라. 이따 러일 전쟁 설명할 때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청군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용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건 완전 번외야. 교과 내용 완전 번외야. 일본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 선생님이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의 원인은 전부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때문이잖아. 그치? 황사에 플러스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에 있는 미세먼지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부의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물론 일반 백성들 입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열받을 소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말을 해도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쪼잔퉁이의 병신 같은 나라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하잖아. 병신 짱깨 새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미 말해봤자 뭔 소용이 없어. 이거는 외교의 약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병신 같은 나라의 국민성 문제고 반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 우리나라에 사드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방위하겠다고 미사일 깔겠다는데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뭐 한한령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한류를 막고 또는 한국의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고 그랬잖아. 분명 우리가 미세먼지 가지고 니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걔네들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분명히 불이익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씨알도 안 먹힐 새끼들한테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당시 일본도 그랬어. 사실 이러한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이란 건 어마무시한 양의 소비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휘청휘청해. 그래서 어찌됐건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건 청군도 마찬가지고 일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강화 조약을 하는 거고 어차피 다 못 먹을 거 중국을 전체를 다 점령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다 못 먹을 거 적당히 강화를 하고 끝내려고 하지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청군에게 대승을 거뒀는데 겨우 저거밖에 안 먹고 나와? 이런 생각으로 또 이제 일본 나름대로도 그 정치인들도 그 백성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요구하는 게 막 500만큼이라면 이용장은 와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뭐
우리가 호구야? 이 말도 안 돼. 500은 안 된다. 막 150 정도밖에 우린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용장이 회담 중에 일본의 극우파 청년에게 총을 맞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총 맞은 상태로 회담장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미안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최대한 이만큼 이렇게 양보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타이완을 할양해주고 랴오둥반도를 할양해주고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겠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인 거지. 시모노세키 조약이. 근데 이제 문제는 타이완까지는 그랬다 쳤는데 랴오둥반도 자체가 부동항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 세계사 동아시아파 한국사에서 러시아의 남아 원인은 그냥 99% 부동항이라고 봐도 큰 문제 없어. 고등학교 수준에서 러시아의 남아 원인을 부동항 외의 것을 내면 그 새끼는 목 따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남쪽 땅을 노릴까?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할까? 그건 무조건 부동항이야. 그러니까 부동항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에게 랴오둥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가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지. 그래서 랴오둥반도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청국은 이제 땅은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이걸 돈으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데 문제는 배상금을 낼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서양에서 차관,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로 돈을 빌려온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을 상환하는 거나 또는 돈을 담보를 맺은 거는 청나라 내 다수의 이권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아간파천 때 이권 날아가듯이 청나라 이권도 날아가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방구를 좀 낄 수 있게 됐잖아. 야, 우리가 간섭해서 일본 애들이 랴오둥반도 전체를 먹는 걸 막아줬으니까 우리가 그 중에 도시 2개만 쓰면 안 될까? 라고 해가지고 리순이라든지 다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육해군을 이렇게 주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2개를 받아오게 되고 이제 조차를 해오게 됐지.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또 동청철도 부활권 이런 걸 가져오게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임용 준비하는 과정에 써놓으려고 한 거니까 이 보라색은 요건 보지 마. 요건 말도 안 된다. 물론 교과서에 있어.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완전히 해체가 됐어. 이건 이제 1호 개정에서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자고 해도 청국이 들어주지 않았다가 이제 이렇게 찌발리고 나니까 본인들도 쪽팔리잖아. 사실 그따시만한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청나라가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한테 개찌발린 걸 보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 과정에서 한국과 청 사이에도 소통상 조약이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이 되었다. 이런 거를 같이 1호 개정에서 들어온 내용이니까 함께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러일 전쟁 보겠습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랴오둥반도를 통째로 먹나 했더니 러시아가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뺏겼단 말이야. 와, 이빨 득득 깔리지. 그래서 이 막대한 배상금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막대한 배상금이 일본의 4년 예산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거든? 3천만 양이었나? 나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 전부 다 군비에다 대가리 박아. 들이박아. 그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 일본을 밀어준 게 바로 미국과 영국이야.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쨌든 부동항을 얻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는 거 싫고 영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자기네 식민지 쪽으로 넘어오는 거 싫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군사를 파견해서 도와준다기보다는 일본이 군사비를 이렇게 확충하고 군사비를 많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채,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냈단 말이야. 국가에서 자 이걸 사면 우리가 20년 후에 독립공채 이런 거랑 비슷해. 그 20년 후에 우리가 갚아줄게요. 이런 식의 그 국가에서 내는 이런 어떤 빚담보 같은 거를 일본이나 영국이 계속해서 구매를 해줬단 말이야. 자 빨리 니네 커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원하게 붙을 때가 되는데 상황은 이래다 하더라도 어쨌든 러일 전쟁에서 일단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건 러시아였어.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청일 전쟁 수준도 아니고 러시아는 그래도 진짜 군사력으로는 엄청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 군사의 대천재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 실패했고 결국은 히틀러의 병신짓이긴 했지만 동부전선에 있었던 그 많은 대단한 어떤 군사력으로 천재적인 장군들이었던 구데리안이라든지 에른슈타인 원수라든지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야. 러시아는 항상 군사적 강대국을 포기한 적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본에게 지게 되지. 물론 이제 러시아가 당연히 일반적인 군사력으로는 훨씬 우위겠지만 러시아는 유럽 부분에 훨씬 더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동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시베리아 철도가 미완성돼서 유럽의 군대가 빠르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력의 집중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 전력이 대부분 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내전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요거는 이제 러시아 내전 결과에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게. 자,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가 우위인 건 변함이 없었고, 영국의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야 러시아가 몇 개월 만에 이기는가 내기인 거지 뭐 일본이 이긴가에 내기를 건다 이런 건 아니었어. 자, 그래서 전쟁 직전에 이제 대한제국은 당연히 국의 중립을 선언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만국공법인데, 만국공법은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주제서로 한번 다뤄줄 거지만, 만국공법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나름대로 외교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맺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세계 공통의 법을 만들자라는 느낌에서 나온 게 만국공법이야. 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만국공법 때 따로 설명을 해줄게. 어쨌든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만국공법에 나와 있는 중립국 선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게 세계에서 나름대로 먹히겠지라고 해서 국의 중립을 선언을 해. 우리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걸 관여하지 않겠다. 물론 일본은 족가라 만싱하고 제대로 씹어버렸지. 자, 일본군은 또 기습이야. 또 기습. 이 새끼들은 선전포고를 하질 않아. 아주 그냥 국민성이야. 아주 뒤통수 치는 데는 이골이 난 새끼들이야. 왜 우리 주변에는 중국어 잠깐 동아시아 수업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미족들과 친하게 지냅시다. 요것도 약간 이제 TMI고 사실 그 교육과정 내에서는 많이 언급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진짜 많이 안 좋긴 했어, 재정적으로. 그래서 러시아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일본과 어떤 외교적인 루트로 뭔가를 좀 해결을 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노력이 나름대로 무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도 이게 곧 전쟁이 어떻게든 터지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극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동아시아 쪽으로 병력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병력이 모이기 전에 일본이 먼저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일본은 인천과 리순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조약 체결을 강요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가지고 독도를 강탈해 나가고, 이거 군용지 이용에 대한 거 진짜 작년에 다 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일 협약을 통해서 외교와 재정에서 고문들, 뭐 스티븐슨이라든지 메가타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봉천 전투. 그다음에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이걸 어떤 미친놈이 동해전이라 그러냐? 야, 우리나라 교과서 진짜 이런 거 문제 있어. 얘들아, 동해전 검색해보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정확한 표현은 스시마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리순과 대련에 있던 러시아의 해군은, 태평양 함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전력이 약해. 그래서 일본 해군한테 계속 찌발리고 있었고, 해군이 제대로 백업을 못 해주니까 육군도 많이 밀리고 있었어. 물론 이제 이것도 TMI라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원래 기본적인 육군의 정책이나 어떤 전쟁의 방법은 최대한 러시아 안으로 적을 끌어들여서 공세 종말점까지 갖다 놓은 다음에 공세 종말점에서 저들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군의 병력이나 물자로 공격을 해서 순간적으로 초창기엔 이길 수 있지만 결국은 본진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발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보급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러시아가 뭐 보통 추운 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결국 그것 때문에 개박살이 났잖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라인에서 첫 번째 타워 있는 데까지는 적당히 밀 수 있겠지만 그 본진으로 들어가는 건 함부로 선택할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공세종말점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공세종말점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봐봐. 어쨌든 원래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적을 지치게 만들어서 반격을 하는 게 약간 러시아의 전쟁 스타일인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초반 몇 번의 패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패배에. 국민들이 너무나 그 로마노프 황제에 대한 불만이 심해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이라도 잘 이기고 있으면, 야, 이거 우리가 좀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약간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처발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역전할 카드로 이제 최정의 함대였던, 세계 최강의 함대였던 발틱 함대를 일본으로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어떤 대역전극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야, 문제는 발트해가 어디 있어? 유럽 북부에 있는 데야. 거기서 동아시아까지 와요. 그 당시 북극항은 없다. 그러면 유럽에서 내려와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동아시아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29,000km야. 얘들아, 지구 한 바퀴가 4만 km야. 지구를 거의 4분의 3바퀴를 돌아오는 거야. 어마무시한 거리지. 게다가
당시 이제 영국에서 아프리카와 그 보면 선생님 살짝 그려줄까? 되게 대충 그릴게. 정말 대충이다. 환장하겠다. 자, 봐봐. 여기가 발트해야. 발트해에서 유럽을 타고 돌아서 아프리카를 쭉 돌아서 인도 있고, 여기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와서 한반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1번 다 가라앉았어 이 새끼들. 자, 근데 이렇게 얼마나 멀어, 얼마나.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이 여기쯤에 이제 수에즈 운하를 뚫어놓거든. 문제는 이거는 일부 어떤 옛날 책들이나 그런 데에서 잘못 설명해놨어. 영국이 일본과 동맹 중이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뻥이에요. 러시아의 함대의 좌우 넓이가, 러시아 전함의 좌우 넓이가 너무 넘어서 넓거나 그 높이가 높아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가 불가능해. 그래서 통과가 가능한 부대는 통과를 했고, 전함이나 너무 큰 새로운 순양함들은 여기를 돌아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다카스카르라는 섬에서 만나서 여기서 다시 출발했어. 그러니까 영국이 일부러 막은 건 아니야. 영국이 일부러 막은 건 아니야.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발틱 함대는 도고 헤이야치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해군의 장수에게 두들겨 맞아서 끝나게 되고요.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해 나갈 힘이 없게 됩니다. 요거 이때 마무리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열강이 일본의 지원, 아까 했던 내용이잖아. 무슨 내용이야? 국채를 매입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러일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나서 일본의 수상이었던 가스라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테프트가 밀약을 맺어. 자,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걸 인정할 테니까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영국과 미국, 당시 가장 강력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두 나라에게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비테와 이제 일본 내상이었던 고무라 사이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요거 포츠머스 회담을 중재를 해. 얘는 이걸로 노벨 평화상 받았어. 미친놈. 자, 어쨌든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의 제일 중요한 맹점은 이거 교육과정에다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물어줄 거냐 아니냐였어.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전쟁을 졌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지금 일본도 거의 1년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써가면서 러일 전쟁을 하는 바람에 경제가 절단이 났어. 어차피 일본도 전쟁 더 못해.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싸울 병사가 좀 없긴 해,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 좀 이따 할 거야. 일본 내부에서,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피해 일율 사건 이후에 약간 국민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전쟁을 하기는 힘들어. 그러나 러시아는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투에서 일단 졌다고 해도 전쟁은 진 건 아니야. 니네 진짜 우리랑 맘먹고 싸우면 니네 우리가 다 죽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있어. 그래서 사실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는 생각보다 일본이 많이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청일전쟁과는 달라.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라고는 일단 되고 있지만 실제 일본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서로 간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해 나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중재하는 게 먹혔던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면 러일전쟁에 관련된 문서를 좀 더 찾아보세요. 한번 인터넷에서. 자, 어쨌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내용은 리슌과 다렌을 원래 이제 중국에서 리슌과 다렌을 조차해 갔잖아, 러시아가. 그 조차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 넘기라는 거야. 그냥 일본이 리슌과 다렌을 쓰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남사할린을 할양을 하고, 이건 이제 배상금 대신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만주 철도의 이권을 확보를 했어. 원래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철도거든. 요거는 안봉선, 그러니까 봉천에서 출발하는 그런 선, 그런 이야기, 경의선 이런 뜻이 안봉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장춘 이남의 철도에 대한 권리라고 나올 수도 있어.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어, 사료에서.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할 것.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서 을사늑약을 맺고, 중국에서는 우와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어?
야, 그러면 완전히 일본 중심의 어떤 그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그냥 있을 순 없다라고 해서 진짜 천국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 천국을 살려놓고 그 제도를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펀파와 아이 저거 살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혁명파가 대립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자, 피해 일율 사건이라는 건 사실 동아시아에서 다룰 이유는 없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러일 전쟁 중에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국민들 일부가 짜르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청원을 올리려고 간 거야. 그 청원을 올리려고 가서 청원을 들으려고 하는데 러시아 군대가 국민들을 막는 과정에서 발포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했어. 그래서 피해 일율 사건이야. 그런데 현재 학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피해 일율 사건이 일본 측의 어떤 공작이라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전쟁대로 그 다음에 러시아 내에서 어떤 불만 분자들이나 반동 분자들의 어떤 그러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착착착 하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 비슷한 것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일본과 러일 전쟁에서 빠르게 이제 그 협상을 맺게 만들렸던 어떤 그 일본 육군부의 계략 또는 공작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문서로 밝혀지고 있어.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읽기 자료가 있는 세계사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좀 알아두면 조금 더 러일 전쟁을 이해하는 데 편하겠지. 자, 그렇게 하면 조금 길어졌는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